여러분, 전쟁터에서 가장 끔찍한 공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앞에서 빗발치는 총탄이나 고막을 찢는 포격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내 등 뒤를 맡긴 전우가 사실은 적일지도 모른다는 싸늘한 의심입니다. 그 의심이 싹 트는 순간 좁디 좁은 참호는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감옥으로 변해버리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51년 춥고 어두웠던 그 해, 겨울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고립되었던 어느 소초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달빛조차 숨어버린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인 추위는 두꺼운 손바지를 뚫고 들어와 뼈마디를 시리게 만들었고, 초소 주변을 감싸고 도는 칼바람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강원도 철원 북방의 최전방 소초. 이곳은 본대와도 거리가 멀어 보급조차 제때 닿지 않는 외딴 섬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소대원들은 며칠째 계속된 경계 근무로 인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누구도 감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사단 사령부로부터 내려온 긴급 첩보 때문이었습니다. 북한군 특수부대가 국군 군복을 훔쳐 입고 아군 후방으로 침투했다는 소식이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왔을 때 소대원들의 눈빛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어제까지 등을 맞대고 체온을 나누던 전우를 곁눈질로 훔쳐보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숨막히는 긴장감의 중심에는 바로 어제 전이 본 신병이 있었습니다. 최이병이라고 불리는 이 청년은 어딘가 모르게 위화감이 감돌았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겁에 질린 평범한 신병처럼 보였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고참들의 예리한 눈썰미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대의 최고참인 박중사는 M1 소총을 묵묵히 손질하며 최이병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박중사는 기름 묻은 헝겊으로 놀이쇠 뭉치를 닦아내면서 신병의 행동 하나하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관찰했습니다. 박중사의 의심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최이병의 목에 걸린 군번줄이었습니다. 보급품이 부족해 조잡하게 찍어낸 우리네 군번줄과 달리 최이병의 군번줄은 너무나도 매끄럽고 정교했습니다. 마치 갓 공장에서 찍어낸 듯 날카로운 금속의 광택이 희미한 램프 불빛 아래서 번뜩였습니다. 게다가 최이병은 그 군번줄을 누가 볼까봐 황급히 옷깃 안으로 집어넣곤 했습니다. 소대원들이 모여 앉아 꽁꽁 언 주먹밥을 씹어 삼키던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김상병이 넌지시 최이병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최이병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서툰 서울말 억양으로 영등포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상병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 최이병의 입가에서 새어나온 억양이 서울 사람의 그것이라기엔 미묘하게 억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부터 소대원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녀석이 정말 우리 편일까? 혹시 밤이 되면 우리의 목을 노리는 늑대가 아닐까 하는 섬뜩한 상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초소 밖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둠뿐이었고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박중사는 소대원들에게 평소보다 2배로 경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M1 소총 탄창에 8발의 실탄을 한 발 한 발 정성스럽게 눌러 담았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탄 클립을 누를 때마다 팅하는 경쾌하면서도 서늘한 금소금이 좁은 참호를 울렸습니다. 박중사는 언제든지 사격할 수 있도록 놀이쇠를 전진시키고 안전장치를 풀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모두가 잠든 새벽 2시경에 벌어졌습니다. 불침번을 서고 있던 저는 참호 구석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반사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램프의 심지를 최대한 낮춰놓아 실내는 어둑어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개슴칠에 뜬 눈으로 소리의 근원지를 쫓았습니다. 그곳에는 최이병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최이병은 자고 있는 척하고 있었지만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고양이가 움직이듯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모포를 걷어내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갓 들어온 어리버리한 신병의 몸놀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날렵하고 은밀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다른 소대원들이 잠들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고 자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것처럼 쿵쾅거렸지만 호흡을 최대한 길게 내뱉으며 깊은 잠에 빠진 척했습니다. 최 이병은 제 쪽을 한참이나 응시하더니 이내 안심했는지 소총도 챙기지 않은 채 빈손으로 참호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깊은 새벽에 무기도 없이 혼자 밖으로 나간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이적 행위의 징후였습니다. 저는 그가 나가자마자 벌떡 일어나 박 중사를 깨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중사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 중사마저 사라진 것인가? 아니면 박 중사가 이미 최 이병을 의심하고 뒤따라 나간 것인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M1 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개머리판이 뺨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놀이쇠가 제대로 잠겨 있는지 손가락 끝의 감각으로 확인한 뒤 저는 참호 밖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밖은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시야를 가려 한치 앞도 보기 힘들었지만 눈 위에 찍힌 희미한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금세 덮어버리기 전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저는 허리를 최대한 숙이고 낮은 포복과 응용 포복을 섞어가며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눈 속에 파묻힌 날카로운 돌뿌리가 무릎을 찔러댔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발자국은 소초 뒤편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숲속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평소에도 음산해서 대원들이 접근하기 꺼리는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어갔을까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제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담뱃불이나 램프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깜빡거리는 붉은 신호, 모스 부호였습니다. 누군가가 적에게 위치를 알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소총을 겨누고 가늠자 구멍 사이로 그 그림자를 조준했습니다. 심장 박동에 맞춰 총구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방아쇠울 안에 검지를 넣고 천천히 호흡을 멈췄습니다. 1초, 2초,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차가운 금속성의 물체가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소름 끼치는 전율이 척추를 타고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의 감촉, 그리고 귓가에 낮게 깔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꼼짝마! 소리내면 그 즉시 목을 끊는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고 따랐던 박중사의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소의 듬직한 톤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처럼 서늘하고 비릿한 살기가 묻어나는 목소리. 도대체 누가 간첩인 것입니까? 수상한 행동을 하며 신호를 보내는 저 앞에 최 이병입니까? 아니면 제 등 뒤에서 칼을 겨누고 있는 박 중사입니까? 혼란과 공포가 뒤섞여 머릿속이 엉망진창이 된 그 순간 앞쪽의 그림자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신호를 멈추고 제 쪽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드러난 그의 눈빛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그 서늘한 칼날이 제 목젖을 파고들던 찰나의 순간은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박중사의 거친 숨소리는 맹수의 그르렁거리는 소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제 눈은 공포로 인해 초점을 잃을 뻔했지만 정작 제 시선이 박힌 곳은 앞쪽 어둠 속에 서 있는 최 이병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쪽에서 난 미세한 인기척을 감지했는지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숲속이었지만 야생동물처럼 빛나는 그의 안광은 소름 끼치도록 선명했습니다. 그때 박중사의 입술이 제 귓가에 바짝 붙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굵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 살고 싶으면. 박중사는 제 목에 겨누었던 대검을 천천히 거두더니 억세고 거친 소나기로 제 어깨를 잡아채며 눈구덩이 속으로 저를 쳐박았습니다.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차가운 눈밭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입안으로 차가운 눈가루가 밀려 들어왔지만 뱉을 수도 없었습니다. 박중사는
제 등 위를 무겁게 누르며 자신의 M1 소총을 앞으로 겨눴습니다. 박 중사가 저를 죽이려던 게 아니라는 안도감이 밀려옴과 동시에 더 큰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박 중사 또한 최 이병을 의심하고 추적해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앞에 있는 최 이병은 단순한 관심병사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했던 최악의 존재, 훈련받은 적의 특수요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눈 속에 몸을 숨긴 바로 그 순간 최 이병의 행동이 돌변했습니다. 어리버리하고 동작이 굼떴던 신병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기계장치가 작동하듯 절도 있고 신속하게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찰칵하고 슬라이드가 당겨지는 금소금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아군이 지급받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총열이 짧고 투박한 실루엣, 적 장교들이나 쓴다는 토카레프 권총이 분명했습니다. 최 이병은 우리가 숨어있는 방향을 향해 총구를 겨누더니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타항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요한 새벽 숲을 찢어발겼습니다. 총구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화염이 순간적으로 숲을 대낮처럼 밝혔다가 사라졌습니다. 총알이 제 머리 위를 스치며 뒤편의 소나무 줄기에 퍽 하고 박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 껍질이 튀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도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저 사격 솜씨는 어둠 속에서 소리만 듣고 조준한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확했습니다. 박 중사는 욕설을 내뱉으며 즉각 대응 사격을 가했습니다. M1 소총의 묵직한 격발음이 연달아 숲을 울렸습니다. 탄피가 튕겨나와 눈밭 위에서 치익 소리를 내며 열기를 식혔습니다. 하지만 최 이병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박 중사의 사격이 시작되자마자 그는 다람쥐처럼 날렵하게 몸을 날려 바위 뒤편의 사각지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박 중사는 저를 일으켜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놈을 놓치면 우리 소대 다 끝장이다. 따라와. 우리는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최 이병이 사라진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폐가 찢어질 듯 차가운 공기가 기도로 밀려 들어왔고 무거운 군화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놈이 살아서 본대와 접선하게 놔둔다면 이 산골짜기에 고립된 우리 소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전멸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추격전은 처절했습니다. 최 이병은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이용하며 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면서도 간간히 뒤를 돌아 정확한 조준 사격을 가해 우리의 발을 묶었습니다. 총알이 귓가를 스칠 때마다 예리한 바람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박 중사와 저는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능선 중턱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며칠 전 아군이 매설해둔 조명지뢰가 깔린 위험지대였습니다. 박 중사가 손을 들어 제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앞을 보니 눈 위에 찍힌 최 이병의 발자국이 갑자기 뚝 끊겨 있었습니다. 마치 허공으로 증발한 것처럼 발자국이 사라진 것입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서 저 멀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중사와 저는 동시에 소리나는 쪽으로 총구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리의 머리 위 나뭇가지 위에서 나뭇눈 뭉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박 중사가 본능적으로 위를 올려다보며 굴러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옆으로 날렸습니다. 그 순간 나무 위에서 검은 물체가 수직으로 낙하하며 박 중사를 덮쳤습니다. 최 이병이었습니다.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가 매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육중한 몸뚱이가 눈밭 위에서 뒤엉켰습니다. 최 이병은 박 중사의 M1 소총을 쳐내고 품에서 단검을 꺼내 박 중사의 목을 노렸습니다. 박 중사는 필사적으로 최 이병의 팔목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두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으드득거리는 이가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려왔습니다. 최 이병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체격은 박 중사보다 작았지만 살인 기술로 단련된 근육은 강철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소총을 겨눴지만 두 사람이 너무 격렬하게 엉겨붙어 있어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박 중사가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박 중사가 최 이병의 박치기에 코를 가격당하고 순간적으로 힘이 풀렸습니다. 최 이병의 칼날이 박 중사의 목덜미를 향해 내리꽂히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소총의 개머리판을 거꾸로 잡고 달려들어 최 이병의 옆구리를 잇는 힘껏 가격했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최 이병이 컥하고 신음을 토하며 옆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그 틈을 타박 중사가 발로 최 이병의 명치를 걷어찼습니다. 최 이병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믿을 수 없는 회복력으로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살기 어린 광기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와 싸우는 대신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하늘로 쏘아 올렸습니다. 픽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신호탄이 밤하늘을 가르고 올라갔습니다. 눈부신 적색 섬광이 터지며 어두웠던 산골짜기를 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명탄이 아니었습니다. 공격 개시 신호였습니다. 최 이병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어둠 속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한 신병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도간에 든 쥐다. 말을 마친 그는 절벽 아래로 몸을 던져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쫓아가려 했지만 박 중사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금 놈을 쫓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신호탄이 터진 지 불과 몇 초가 지나지 않아 산 아래쪽에서 쿵쿵 쿵 하는 묵직한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박격포 발사함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본능적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꽝꽝꽝.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지축이 흔들렸습니다. 흙기둥과 눈보라가 하늘로 치솟았고 매캐한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적의 박격포탄이 정확히 우리 소초를 타격하고 있었습니다. 최 이병이 보낸 신호에 맞춰 적들이 일제히 공격을 퍼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 중사는 제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소초로 복귀한다. 통신기가 살아있어야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 뛰라고. 우리는 빗발치는 포탄을 뚫고 미친 듯이 소초를 향해 달렸습니다. 눈앞에서 나무가 폭발로 꺾여나가고 뜨거운 파편이 철모를 때렸습니다. 공포심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면 끝이라는 생각 하나로 달렸습니다. 간신히 소초 진지 근처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폭격으로 인해 참호의 일부는 무너져 내렸고 여기저기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경계 근무를 서고 있어야 할 김상병과 다른 대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텅 빈 기관총 진지에는 탄띠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고 무전기가 있는 지휘 벙커의 입구는 시커먼 연기만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폭격이 잠시 멈춘 사이 들려와야 할 부상자들의 신음이나 다급한 외침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소대원 전체가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박 중사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지휘 벙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도 소총을 움켜쥐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벙커 안은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차 있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콜록거리며 안으로 들어선 제 발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바닥을 내려다본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것은 끊어진 무전기 수화기였습니다. 무전기 본체는 누군가 고의로 부순 듯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바닥에는 누군가가 흘린 핏자국이 흥건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는 피로 쓴 듯한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박 중사가 램프를 들어 그 글씨를 비췄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부는 하나가 아니다. 그 순간 벙커 깊숙한 곳, 탄약고 쪽에서 철커덕하고 놀이쇠가 전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중사와 제가 동시에 총구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걸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군의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그늘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늦으셨습니다. 박 중사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박 중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최
이병보다 먼저 들어와 우리와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또 다른 전우였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김상병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최 이병에게 고향을 물으며 살갑게 챙겨주던 그 김상병 말입니다. 언제나 사람 좋은 웃음을 짓던 그의 얼굴은 램프 불빛 아래서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평소 그가 다루던 M1 소총이 아니라 소대장님만 소지할 수 있는 카빈 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볍고 연사력이 좋은 카빈의 총구가 우리 두 사람의 미간을 번갈아 겨누고 있었습니다. 박 중사의 입에서 탄식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떠는 박 중사의 손등 위로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최 이병을 쫓는 동안 김상병은 내부에서 남은 전우들을 하나하나 처리하고 통신 장비마저 박살내버린 것이었습니다. 벙커 바닥에 흥건한 핏자국이 그 참혹했던 순간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김상병은 마치 사냥 놀이를 즐기는 포식자처럼 여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침착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미 산 아래에서 본대가 올라오고 있으니 저항은 무의미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얌전히 투항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미 우리를 생명체가 아닌 처리해야 할 목표물로 보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좁은 벙커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타닥거리는 램프 심짓하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감돌았습니다. 박 중사와 저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전투를 함께 치르며 다져진 전후에는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게 해주었습니다. 박 중사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오른쪽 탄약 상자 쪽을 향했다가 다시 김상병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시선을 분산시키겠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박 중사가 들고 있던 M1 소총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는 척했습니다. 김상병의 시선이 반사적으로 떨어지는 소총을 따라 아래로 향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응할 수밖에 없는 본능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제 머릿속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저는 몸을 웅크렸다가 스프링처럼 튀어나가며 김상병의 허리춤을 향해 몸통 박치기를 시도했습니다. 동시에 박 중사는 바닥으로 떨어뜨리려던 소총을 다시 낚아채며 개머리판으로 김상병의 손목을 후려쳤습니다. 타탕! 좁은 벙커 안에서 카빈 소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고막이 터질 듯한 굉음이 실내를 뒤흔들었습니다. 총구에서 뿜어져 나온 화염이 제 눈앞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뜨거운 탄 피가 제 뺨에 닿았다가 떨어졌습니다. 총알이 어디에 박혔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김상병의 몸을 벽으로 밀어붙이며 그가 다시 조준하지 못하게 총신을 움켜잡았습니다. 김상병은 악귀처럼 저항했습니다. 그는 제 정강이를 군화발로 걷어차고 이마로 제 얼굴을 들이받았습니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코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시야가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어도 이 손을 놓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카빈 소총의 가늠쇠 부분을 피가 날 정도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총열이 손바닥 살을 태웠지만 고통은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습니다. 그때 박 중사가 M1 소총의 개머리판으로 김상병의 머리를 측면에서 강타했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김상병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 틈을 타 저는 김상병의 손에서 카빈 소총을 비틀어 빼앗아 구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무기를 잃은 김상병은 품 안에서 대검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중사가 더 빨랐습니다. 박 중사는 김상병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그를 바닥에 얼굴부터 내리꽂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박 중사는 김상병의 등 뒤에 올라타 무릎으로 그의 척추를 누르며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우리 귀에 김상병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닥에 얼굴이 눌린 채로 그는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들리지 않아?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벙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더 이상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동무들 여기다. 이 아니다.
수많은 발자국 소리와 함께 북한 사투리가 섞인 고함이 벙커 입구 쪽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이병이 쏘아 올린 신호탄과 박격포 공격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적의 주력 부대가 이미 고지를 점령하고 우리 소초를 완전히 포위한 것입니다. 박 중사는 입술을 깨물며 김상병을 기절시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도간에 든 쥐신세였습니다. 벙커 입구는 하나뿐이었고 그곳은 이미 적들이 총구를 겨누고 들이닥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박 중사의 시선이 벙커 구석에 쌓여있는 나무 상자들로 향했습니다. 수류탄과 크레모아 지뢰가 보관된 탄약 상자들이었습니다. 박 중사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손짓하며 벙커의 가장 깊숙한 곳, 환기구 통로 쪽을 가리켰습니다. 사람이 겨우 기어서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좁고 긴 환기구였습니다. 평소에는 쥐나 드나들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박 중사는 탄약 상자의 뚜껑을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세열 수류탄 2발을 꺼내 안전핀을 뽑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낮게 소리쳤습니다. 먼저 가라. 내가 여기를 막고 뒤따라 가겠다. 놈들이 들어오는 순간 이 탄약고를 날려버려 시간을 벌어야 해. 저는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박 중사는 저를 환기구 쪽으로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그의 외침 뒤로 벙커 입구에서 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뚜벅뚜벅 다가오는 군화 소리가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좁은 환기구 속으로 몸을 밀어넣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통로였습니다. 팔꿈치와 무릎으로 바닥을 기어가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뒤에서 박 중사의 고함과 함께 따발총의 요란한 발싸움이 들려왔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적들이 벙커 안으로 진입하며 난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박 중사는 M1 소총으로 대응 사격을 하며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탕탕탕. 단발의 묵직한 총성이 연발의 가벼운 총성 사이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지금이다 엎드려. 박 중사의 외침이 희미하게 들려오더니 거대한 폭발음이 고막을 강타했습니다. 콱. 환기구 통로 전체가 지진이 난 듯 요동쳤습니다. 뒤쪽에서 뜨거운 열풍과 먼지 폭풍이 밀려와 제 등을 덮쳤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필사적으로 손톱을 세워 바닥을 긁으며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벙커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등 뒤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어갔을까요? 폐쇄 공포증으로 숨이 막혀올 때쯤 머리 위에서 희미한 빛 줄기가 보였습니다. 환기구의 출구였습니다. 저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철망을 발로 차내고 밖으로 굴러나왔습니다. 차가운 눈밭에 얼굴을 파묻고 거친 숨을 토해냈습니다.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보니 우리 소초가 있던 자리는 거대한 불기둥과 검은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탄약고가 유폭을 일으키며 연쇄 폭발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박 중사님, 저는 울부짖으며 불타는 소초를 향해 기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불길 속에서 누군가가 비틀거리며 걸어나오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온몸이 그을음과 피로 뒤범벅이 된 채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는 모습. 박 중사였습니다. 기적적으로 폭발 직전에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태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왼쪽 어깨에서는 피가 콸콸 쏟아지고 있었고 M1 소총은 개머리판이 날아가고 없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박 중사는 피 묻은 손으로 제 군복깃을 잡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다. 놈들이 우릴 찾을 거다. 이 산을 넘어야 해.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눈보라치는 숲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소초를 점령한 적들은 불길을 잡고 곧바로 수색대를 편성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산 하나를 넘어야 나오는 인근 연대 본부였습니다. 살인적인 추위와 부상, 그리고 뒤따라오는 적의 추격. 생존 확률은 제로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릎까지 쌓인 눈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체온은 급격히 떨어져 손가락 끝의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숲을 빠져나와 개활지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 하얀 설원 위에 검은 점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로막고 서 있는 수십 명의 무리. 그들은 국군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군인지 아니면 우리를 사냥하러 온 또 다른 늑대떼인지 말입니다. 그들 중 선두에 서 있는 자가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이박 중사, 거가 어디라고 도망가는가? 바람을 타고 들려온 그 목소리는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은 줄로만 알았던 최이병의 목소리였습니다. 최이병의 그 목소리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눈에 반사된 달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그의 얼굴은 우리가 알던 어리숙한 신병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군 장교의 계급장을 달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명백한 적의 살기였습니다. 그가 손을 흔들자 뒤에 서 있던 수십 명의 그림자가 일제히 총구를 들어 올렸습니다. 철커덕거리는 금소금이 눈보라 소리를 뚫고 고막을 때렸습니다. 박 중사는 제 어깨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시선만큼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가 끓어오르는 목소리로 제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착검해라. 그 말은 곧 여기서 죽음을 각오하자는 뜻이었습니다. 탄알은 바닥났고 퇴로는 막혔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 군인의 마지막 자존심인 대검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소총 끝에 대검을 꽂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맞물리는 찰캉 소리가 제 영혼을 울리는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최이병은 비릿한 조소를 흘리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마치 잡은 짐승의 숨통을 끊기 전 공포를 즐기는 사냥꾼 같았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 마지막으로 투항할 기회를 주겠다며 우리의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하지만 박중사는 대답 대신 입안에 고인 핏물을 최이병의 군화 발치에 퇴하고 뱉어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답이었습니다. 최이병의 미간이 구겨지며 그가 손을 들어 사격 명령을 내리려는 찰나였습니다. 제 귀에 아주 미세하지만 낯선 소리가 잡혔습니다. 바람 소리와는 다른 묵직하고 거대한 진동음이 저 먼 남쪽 하늘에서부터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웅웅거리는 벌떼 소리 같더니 이내 대기를 찢어발기는 날카로운 파열음으로 변했습니다. 슈앙!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박 중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제 머리를 감싸 안으며 눈구덩이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엎드려! 동시에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굉음이 설원을 집어삼켰습니다. 쾅쾅쾅쾅! 아군 연대 포병대의 105mm 곡사포탄이었습니다. 우리가 탈출하기 전 박 중사가 터뜨린 탄약고의 거대한 불기둥을 보고 본대에서 우리 위치가 함락되었음을 인지하고 적의 진격을 막기 위해 진내 사격에 가까운 차단 포격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포탄이 떨어질 때마다 검은 흙과 흰 눈이 뒤섞여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충격파가 제 오장육부를 뒤흔들었고 고막은 이미 기능을 상실해 삐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눈앞에서 적들이 추풍낙엽처럼 쓸려나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를 포위했던 그 위풍당당하던 그림자들은 폭발의 화염 속에 휩싸여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혼란 속에서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캐한 화약 연기 너머로 비틀거리며 일어나는 한 사내가 보였습니다. 최이병이었습니다. 그는 포격의 충격으로 한쪽 팔을 부여잡고 있었지만 여전히 악귀 같은 눈빛으로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들고 우리 쪽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공포는 사라지고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M1 소총을 창처럼 움켜쥐고 저는 최이병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도 쏟아지는 포탄 파편도 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슬로우 모션처럼 세상이 흘러갔습니다. 최이병이 저를 발견하고 권총을 겨누는 모습, 총구에서 불꽃이 튀는 모습, 총알이 제 왼쪽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는 뜨거운 감각까지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고통을 무시하고 그대로 몸을 날려 소총 끝에 달린 대검으로 그를 덮쳤습니다.
푹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제 체중이 실린 대검이 최이병의 가슴팍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서로 엉겨붙은 채 눈밭 위를 뒹굴었습니다. 최이병은 짐승처럼 발버둥 치며 제 목을 졸아왔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대검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서 생기가 서서히 빠져나가고 그토록 오만했던 눈빛이 허공을 향해 고정될 때까지 저는 그를 누르고 또 눌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포격 소리도 멈췄습니다. 주변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타오르는 나무들의 탁탁거리는 소리와 제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간신히 몸을 일으켜 박 중사가 쓰러진 곳으로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박 중사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놈들을 우리가 막았습니다. 하지만 박 중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얀 눈 위에 편안하게 등을 대고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고단했던 하루 일과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의 복부에서는 붉은 선혈이 멈추지 않고 흘러나와 주변의 하얀 눈을 꽃잎처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까 저를 감싸 안고 넘어질 때 파편에 맞으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박 중사의 차가워진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 볼을 타고 입가로 들어갔습니다. 짜고 비릿한 그 맛은 슬픔의 맛이었습니다. 박 중사는 흐릿해져가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살아라. 살아서. 기억해라.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잠시 후 박 중사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떨구어졌습니다. 그때 저 멀리 능선 너머에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아침 해가 어둠을 몰아내고 산봉우리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햇살을 등지고 수많은 철모가 능선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아군 증원 부대였습니다. 태극기가 아침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눈물에 번져 일렁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그 산골짜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눈이 내리는 겨울밤이면 문득문득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내 등 뒤에 누군가 서 있지는 않은지, 내가 믿는 이 평화가 진짜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차가운 눈밭에 뜨거운 피를 뿌리며 우리를 지켜준 박 중사와 수많은 전우들을요.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따뜻한 방에서 잠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피보다 붉고 눈물보다 뜨거운 유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이 누군가의 숭고한 헌신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